윤가은은 서명을 마친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혼 계약서 위에 찍힌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38살 건축 설계사로서의 커리어는 탄탄했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박도현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가은은 노트북을 열었다.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도현은 가은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처음엔 믿었다.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빚들이 모두 가은의 이름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가은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대출 내역, 보증 계약, 미납 세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책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유지한 채 가은을 방패막이로 써왔던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다만 지금은 감정을 쏟아낼 때가 아니었다. 가은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계약서, 설계 도면, 이메일 기록. 그녀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습관이 지금 자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밤이 깊어졌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도현이 설립한 회사의 자금 흐름, 자신이 보증을 선 대출 일정,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법적 절차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가은은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속였던 환상이었다. 가은은 이제 설계사로서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 이번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박도현은 이혼 서류가 완료된 다음 날 서지후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후는 PR 컨설턴트로 일하며 쌓아온 인맥과 감각으로 도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도현 역시 지후와 함께라면 회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라 확신했다. 두 사람은 자축하듯 와인을 따랐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현이 말했다. 지후는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일주일 뒤 도현의 휴대폰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주채무자가 보증을 철회했고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도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가은이 모든 보증에서 손을 뗀 것이다. 회사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가은의 신용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인식했다. 지후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가은 씨가 일부러 이런 거야? 그녀는 도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후는 점점 확신했다. 가은이 도현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자신들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고.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가 도현의 회사와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몇몇 클라이언트에게 도현 회사를 소개했고 자신의 평판도 거기 달려 있었다. 한 달 뒤 회사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다. 직원들 급여가 밀렸고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도현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지후는 초조해졌다. 자신이 소개한 클라이언트들에게서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은 결단을 내렸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 가은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찾았다. 몇몇 프로젝트에서 설계비 외 추가 금액이 오간 기록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리베이트라고 확신했다. 실제로는 정당한 기술 자물료였지만 각도를 바꾸면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었다. 지훈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가은을 불법 설계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했다. 도현은 처음엔 말렸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가은 씨가 먼저 우릴 무너뜨렸잖아. 도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은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파일을 열었다. 자신이 준비해둔 기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고발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윤가은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은 그녀가 참여하던 프로젝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축주들은 조심스러워졌고 협력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가은이 소속된 설계사무소의 대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분간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빠져주는 게 좋겠어.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하거든. 가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만에 가은은 모든 핵심 업무에서 배제됐다. 동료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다.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가은은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다. 하지만 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과거의 기록을 정리했다. 지난 10년간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계약서, 이메일, 설계 변경 이력, 지금 내역까지 모든 파일에는 날짜와 담당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은은 본래 꼼꼼한 성격이었다. 그 습관이 지금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가은 설계사님 맞으시죠? 저는 최현서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다. 가은은 잠시 생각하다 기억을 떠올렸다. 5년 전 그녀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했던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의 담당 공무원이었다. 현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데이터 감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다.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현서의 말은 짧고 명확했다. 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우려 하시는 건가요? 가은이 물었다. 현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때 도서관 프로젝트 설계사님이 아니었으면 무산될 뻔했어요. 전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며칠 뒤 가은과 현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가은은 준비해온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현서는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현서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박도현 씨 회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설계사님 명의로 오간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가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녀는 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시작합시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현서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다. 그는 박도현 회사의 자금 흐름과 윤가은이 제공한 설계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수백 개의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로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현서의 전문 분야는 바로 이것이었다. 숫자와 기록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는 패턴을 발견했다. 가은의 명의로 오간 돈이 실제로는 도현의 개인 계좌와 회사 운영비로 빠져나갔다는 증거였다. 더 중요한 건 서명이었다. 지후가 고발한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 몇 건에는 가은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현서는 필적 분석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냈고 결과는 명확했다. 위조였다. 가은의 실제 서명과 필화, 각도, 속도가 모두 달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청문회 날짜가 잡혔다. 가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서지후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도현은 오지 않았다. 지후는 가은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도현 씨 회사를 망가뜨린 건 당신이잖아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심리가 시작됐다. 지후 측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은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부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은의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현서가 정리한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였다. 모든 금액의 출처와 용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은 명의로 오간 돈은 실제로 도현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가은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 결정타는 필적 분석 결과였다. 전문가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제가 된 계약서의 서명은 윤가은 씨의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가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준비한 파일을 하나씩 제시했다. 모든 프로젝트의 정당한 계약 내역, 기술 자문료의 합법적 근거,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했다. 1시간 뒤 결론이 나왔다. 고발은 기각됐다. 오히려 도현과 지후 측의 위조 및 무고 혐의가 제기됐다.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도현 씨가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즉시 책임을 도현에게 떠넘겼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회의실을 나서며 현서가 가은에게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만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녀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그것뿐이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윤가은에게는 여러 제안이 들어왔다.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복직 제안을 했고 몇몇 건축주들은 직접 연락해 새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다. 무고 혐의가 밝혀지면서 가은의 명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꼼꼼함과 원칙을 다시 평가했다. 역시 윤가은 설계사야. 업계의 평가였다. 하지만 가은은 어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다시 그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화려한 프로젝트, 복잡한 이해관계, 끝없는 경쟁,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가은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최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다. 현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건축 투명감사 스튜디오를 만들면 어떨까요? 설계사님의 전문성과 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합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공공건축이요?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젝트만 다루는 겁니다. 건축주도 설계자도 시공사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거죠.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의미는 있을 겁니다. 가은은 미소 지었다.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2달 뒤. 작은 사무실 문패가 걸렸다. 공공건축 투명감사 스튜디오. 화려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사무실도 작았고 직원도 가은과 현서 단둘뿐이었다. 첫 프로젝트는 지방의 작은 도서관 증축 사업이었다. 예산은 적었지만 가은은 정성을 다해 설계했다. 현서는 모든 계약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했다. 가은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지 않았다. 출근길이 가볍게 느껴졌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건축주가 감사 인사를 할 때 그녀는 진심으로 기뻤다. 돈이 아니라 의미가 그녀를 움직였다. 이제야 자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저녁 가은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짓는 건 설계가 필요해. 이혼도 고발도 청문회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삶이었다. 가은은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복지관 리모델링이었다. 작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첫 선을 그었다.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기 삶의 설계도. 이번엔 제대로 단단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윤가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공공건축 투명 감사 스튜디오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작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저 스튜디오는 정말 투명하게 일한다더라. 설계도 꼼꼼하고 예산도 딱 맞게 관리해준대. 신뢰가 쌓이면서 의뢰가 조금씩 늘어났다. 가은은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박도현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서지후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도현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가은은 뉴스를 끄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최현서는 어느 날 가은에게 물었다. 후회는 안 하세요? 대형 사무소로 돌아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현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봄이 왔다. 가은은 완성된 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아이들이 새 건물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웃었다. 한 아이가 가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줌마가 이거 만들었어요? 가은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다. 응, 아줌마랑 다른 분들이 함께 만들었어. 그날 밤 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만든 건물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다. 39살의 윤가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삶의 설계자였다. 무너진 것들 위에서 새로운 것을 지어 올리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가도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 가은은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빈 도면이 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선을 그었다. 이번 생은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설계도를 스스로 그릴 줄 알았다.